조선닷컴이 아니고 조갑제닷컴. 네, 맞습니다. 대표로 월간조선 편집장, 그 다음에 이제 대표를 지내고, 지금 아주 혼자서 보가보니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출판도 하고, 강연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71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원래가 이제 30년째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거쳤던 매체가 신문기자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잡지, 편집자, 그 다음에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고, 인터넷 매체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그동안에 각종 한 6개 매체, 미디어를 우리가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라는 걸 해보니까 140자 안에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문장 교육을 시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글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140자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글을 많이 빼게 돼요. 그리고形容사 같은 거, 동사 같은 걸 많이 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정보만, 알맹이만 추려가지고 140자 안에 넣는 구별을 합니다. 길게 썼다가도 이걸 140자리 집어넣기 위해서는 줄여야 되는데, 저도 항상 놀라는 것이, 글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느냐. 글은 참 줄일 수가 있어요. 모든 글은 저는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저도 140자라는 그 한계가 없으면은 좀 길어질 만한 것도 줄이기 시작하면은 140자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줄이는 글이 훨씬 더 좋습니다. 줄이는 글이 길게 쓰는 글보다 좋다. 이렇게 이제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신목사님 한테 설명 듣기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언론에 관심이 많이 계시는 분들이라고 얘기하는 들었어요. 언론과 기독교가 참 관계가 깊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예수, 사도 바울, 마틴 루터, 칼빈 같은 이런 사람들 다 위대한, 저는 언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론이죠. 이 말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이 말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언론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잘 다듬을 것이냐. 말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진실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정확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또 정확해야 되고, 또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만큼 이 말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느낀 그런 종교가 따로 없죠.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계의 주류 종교가 된 제일 큰 힘은 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데 대한 깊은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힘이죠. 기독교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나중에 문제도 가졌지만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말의 힘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로 합니다. 말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복음서 중에서 특히 고린도전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분의 문장력, 그 문장력을 뒷받침하는 어떤 깊은 사상, 이게 세계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힘도 이 말의 힘이었습니다. 그 전통을 받은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말로서 건국을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29살에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특히 기독교 신부들이 꼭 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읽어보면은 29살에 옥중에서 쓴 책인데, 독립운동 이후에 건국을 할 때 그 나라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그 보고가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읽어보면은 29살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 운영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그 비결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인간과 자유, 인간 생명이 소중한 것에 대해서 인간관이 확립이 되었다. 인간관이 확립이 되니까 국가관을 그 위에 세울 수가 있었다. 특히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세울 때는 자유를 기초로 해야 된다. 자유가 그 나라의 기초가 되면은 나라가 활력을 갖게 된다. 활력을 갖게 되면은 부강한 나라가 된다. 부자 나라가 된다. 따라서 나라를 세울 때는 자유에 기초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29살 때 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된 대한민국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자유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게 된 그 철학을 담은 것이 독립정신이고, 그 뒤에 미국에서 이분이 활동을 할 동안에 많은 말과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기독교인이고 동시에 위대한 언론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가지 기록이 많아요. 최초의 박사죠. 프린스톤에서 철학 박사, 국제 정치 논문으로서 중립에 대한 연구라는 것으로서 최초의 박사 논문을 따냈습니다. 그 논문은 아주 잘 쓴 논문입니다. 박사 1호죠. 그 다음에 이분이 최초의 일간신문 대표를 한 겁니다. 최초의 일간신문 대표를 한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감옥에 간 것은 일제에 반대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고종을 좀 바꿔, 그러니까 나라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영모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그리고 5년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만, 이분이 감옥에서 간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선교사들이 보내주는 책을 꽂아가지고 감옥 안에 학교를 만들고 죄수들을 가르쳤습니다. 감옥 안에서 죄수가 죄수를 가르친 것, 학교가 만들어진 것, 이 세 개 행정사상, 교도 정책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이분이 영한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A, B, C 이렇게 달다가 C까지 나왔을 때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글과 말의 힘으로서 대한민국을 세웁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인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언론인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한 인식을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 사도 바울, 마틴 루터 모든 분들이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말이 사람을 만드느냐, 사람이 말을 만드느냐. 사람이 말을 만드는 것보다는 말이 사람을 만드는 힘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히테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한 사람으로 독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로시아를 점령을 했을 때 독일 사람들이 일어나라 하는 것을 선동하는 연설이었습니다. 그것이 독일 사람들의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을 깨우치는 아주 그 감동적인 연설인데, 그 연설문을 읽어보면은 상당 부분을 이분은 독일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인은 누구냐? 바로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다. 독일 민족은 바로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다. 독일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국경을 그리고 있다. 국경을 그리고 있다. 같은 말을 써야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 말을 잘 써야 된다. 독일어를 아름답게 갖고 있다. 그래서 독일어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불어넣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국어가 제대로 된 지금 말로서 쓰임새를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보는데 오늘날 한국의 이 혼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그 정신 부분에서 텔레비전만 켜면은, 신문만 보면은, 인터넷만 켜면은 거기서 실린 글 제목,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느냐,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느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느냐, 사람을 속이느냐, 아니면 선동하느냐, 나쁜 짓 하도록 만드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 생산되는 이 글, 기사는 아주 이 질이 낮아요. 질이 낮습니다. 그 내용이 아름답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고 거짓말이 너무 많고 야비하고 언어에 품격이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도 그 말에 의해서 혼란스러워지고 타락이 되고 오염되고 비정상적으로 가고 심한 경우에는 미치게 된다. 말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말을. 우리가 좋은 말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을 쓰면 좋은 사람이 된다. 욕설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비천한 존재가 된다. 한 인간을 평가할 때 한 1분만 대화해보면은 그 사람이 쓰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인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한국어가 요새 위기냐? 아니면 잘 되고 있느냐? 한국어는 대단한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문명국가에서 지금, 문맹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에. 얼마냐? 60%. 문맹률 60%인 나라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 이름, 본명을 쓰는 사람은 뭐 좀 있겠지만 자기 아버지 본명을 쓰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의 본명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본명은 뭐냐? 한자 이름이죠. 한자 이름.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뜻을 담아서 아름다운 말을 골라서 한자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한자로 이름을 지어야 그게 뜻이 있는 것입니다. 뜻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자 이름은 다 부모님들이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그게 좋은 뜻을 담아서 만든 장면이죠. 이걸 한글로 써놓으면 아무 뜻이 없습니다. 부호입니다. 암호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어떤 언어냐 하면 전기하면 한글로 전기 써놓으면 전기를 한자로 단어를 깔면 한 20개 이상이 나와요. 이것도 전기고, 바이오그라피, 사람의 전기도 전기고, 전기 후기할 때도 전기고, 동음이어라고 그러죠.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게 우리나라 단어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자로 쓰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앞뒤로 맞춰보고 아무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 전용 때문에 한국어가 관심불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한국어가 뭐냐에 대한 개념 규정이 혼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어가 뭐냐? 요새 멀쩡한 사람도 한글이 국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글이 국어다. 심지어 이렇게 자막 나오다가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한글 분양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한글은 언어가 아닙니다. 한글은 언어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문자. 한글을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어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한국어를 표기하는 수단이 몇 가지입니까? 한국어는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어를 표기하는 수단이 뭡니까? 영어를 표기하는 수단은 알파벳입니다. 가끔 라틴 글자를 읽기도 하죠. 그러나 뭐 라틴이나 알파벳이나 같은 뿌리니까 알파벳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어는 한자, 그걸 간자화한 거로 표기를 합니다. 한국어는 표기 수단이 뭡니까? 한국어 표기 수단이 한글입니다. 한국어의 표기 수단은 토속어는 한글로입니다. 토속어는 어떤 거냐? 눈, 바람, 비, 좋다, 나쁘다.